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관련 좋은 자료가 있어서 공유하고자 그 자료에 대한 제 생각을 덮어보고자 2025년 부동산 전망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한번 재밌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하기 전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제작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2025년은 어떤 상황이 나올지도 예측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하면서 지금 현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보면서 부동산도 분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 상황이 어떤지를 일단 알 필요가 있으며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판단을 하는 게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부동산의 매물이 역대급으로 많이 풀리고 있는데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서울 부동산 거래가 안 돼서 난리다, 이러한 뉴스 기사를 접하기도 이야기를 접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지금 부동산 정보광장 데이터를 본다면 7월에는 9,000건 정도, 8월에는 6,000건, 9월에는 3,000건, 10월부터 지금까지는 약 2,400건 정도로 9월에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10월에서는 9월보다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뉴스나 기사, 이야기거리처럼 역대급 매물이 풀리는데 거래가 많이 안 되고 있다는 것보다는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추세로 간다면 10월 집계가 끝나는 상황에서는 9월 3,000건 정도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치인 4,000건 정도는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리치고 데이터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평균 거래량은 5,000건 정도로 집계가 되기도 하였으니 평균 거래량보다는 조금 부족한 수준이지만 역대급 거래 절벽이라는 표현까지는 아니며 정말 거래가 안 되었던 22년 같은 경우 500건 정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아직은 거래량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거래량이 갑자기 확 줄어들게 되어버리면서 지금 상황이 아닌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강남 국민평수 60억 돌파, 마포, 용상, 성동구, 일명 마동성이라고 불리는 지역도 거래가 엄청 늘면서 부동산 분위기가 좋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줄어든 것에 대하여 의구심을 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정리를 해보고자 하면 강남 쪽에만 본다면 강남 최근 거래의 경우에는 최근 계속 최고가를 찍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개포나 목동 등 재건축의 기대감이 커진 동네들의 경우는 신고가를 계속 찍기도 있고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전체적인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매물이 쌓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즉 상급지에서는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용한 상황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래가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아마 지금 역사적으로 보았을 경우 서울 부동산의 경우는 1년 안팎으로 상승이 지속되면 조금은 쉬어가는 타임이 있다였다는 것입니다. 처음 상승 거래가 일어날 때에는 사람들이 올라간 가격이라도 빠르게 잡으려고 부동산 시장에 달려들면서 매도자는 직전 거래를 보면서 계속해서 부동산 시세를 높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가격까지 올라가게 되면 매수자가 부담을 느끼는 가격까지 올라가게 되며 이 가격에 사는 것이 맞나? 지금이 고점이 아닌가? 이러한 걱정들을 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면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에는 당연하게도 거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락의 분위기가 커지면 매도자는 호가를 내리면서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과 같이 버티는 분위기가 이어지면 가격은 하락하지 않지만 거래는 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마 정부의 대출 규제일 것입니다. 88 부동산 대책이 있었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9월에 대출 관련하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시장에 먹히기 시작하였습니다. 5대 대출에서 대출 기준을 까다롭게 하고 금액을 줄이니 갈아타기를 하려던 수요에 당연히 브레이크가 걸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가격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더 큰 제재가 나올 수 있다는 공포감도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서 수요가 진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보통의 경우 상급지가 오르면 하급지로 옮기가 퍼지면서 갭 메우기가 발생을 하고 갭을 메우면 다시 상급지가 치고 나가면서 벌어지고 메우고를 반복하게 되는데, 대출을 규제함으로써 중하급지의 단지들이 아예 상승을 못하면서 갭이 더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러한 상태에서 멈춰버린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현상이 일시적인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인 추세의 전환이라 보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도 있으실 텐데, 사실 이 부분을 예측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도 극단적으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누구는 지금의 정체의 일시적인 현상이고 내년부터 대출이 풀리면 금리 인하와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서 다시 상승할 것이라 라고 보는 분들도 있으며, 지금의 대세 상승 초입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과 반대로 서울은 너무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은 하락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죠. 상승론자와 하방론자 전부 존재하고 있는 지금의 현 상황에서 가장 좋은 판단은 이미 지금 매물이 멈춘 상황에서 숨을 고르고 있는 상황일 수도, 하방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켜보는 것이 가장 좋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즉, 내년 은행들의 대출 금리와 대출 정책에 의해 수요의 움직임이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은행들이 지금보다 대출에 있어서 규제를 할지 완화를 할지에 따라 금리 인하에 따른 대응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가격의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현상은 조금 더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며, 어떠한 규제를 하는지 완화를 하는지도 지켜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또한 지금의 현 상황은 둔촌주공에 입주를 하는 시기임에도 둔촌주공의 전세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보통 이 정도의 입주 물량이면 전세가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 아마 정상일 것입니다. 강동뿐만 아니라 잠실과 강남까지 영남을 줄 수 있는 물량임은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은 전세를 생각보다 잘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라시움, 파크리오, 헬리오시티 등 수요가 넘어올 수 있는 단지들의 전세가가 전혀 떨어지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물론 아직 입주가 시작되지 않았고 보통 사용 승인 이후 1개월에서 2개월 정도가 피크이기 때문에 앞으로 2-3개월은 시장을 더 지켜봐야 하긴 하지만, 현재까지 분위기는 생각보다 선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만큼 지금의 서울의 전체 수요가 탄탄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니까 말이죠. 전세가가 이렇게 버텨주면 전세가율은 지금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을 다르게 해석을 하면 매매가에 자극을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년 입주 물량으로 인하여 시세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걱정하는 수준까지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들은 매년 사업 계획을 세우고 대출 한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미 상반기부터 많은 돈이 시장에 풀렸었고 대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설정해 놓은 한도가 거의 다 찬 상황에서 은행이 대출을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목표치를 다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년에는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초가 되면 새로운 특판 상품들이 나오고 은행별로 지점별로 또 다시 실적을 채우기 위해 대출을 풀 확률이 높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가상금리를 조절하면서 대출 금리를 내리고 있지 않았지만, 기준금리가 1차례, 2차례 더 인하를 하게 된다면 대출금리도 조금 더 내릴 확률이 크게 되며, 대출이 풀리고 금리가 내려가면서 또 수요를 자극할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25년은 부동산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아시겠죠? 그리고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금리가 최근에 인하를 하였는데 시장에서는 큰 반응이 없다면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실망을 하기도 하면서, 부동산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원인이 뭘까?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와 주택가격의 상관관계를 보기 전 기준금리와 주택담보금리를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내리면 당연히 주택담보대출금리라는 것이 내리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큰 틀에서 본다면 기준금리와 주택담보금리는
같은 방향성으로 움직이기는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COFIX, 코픽스 금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코픽스 금리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은행이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금리인데 이게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와 코픽스 금리는 당연히 상관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코픽스 금리로만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은행마다 각각의 가상금리를 더하여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상금리를 은행 마음대로 매기기 때문에 이 가상금리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일시적으로 기준금리와 디커플링 현상을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기준금리가 인하를 하였는데 시장금리가 떨어지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오히려 올렸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라는 말만 듣고 이것이 꼭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커플링이 되면서 상관관계에 의해 무조건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것은 아닐 수도 있구나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이것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최근 대출 중도 상환 관련하여 발표가 있었습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에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주겠다고 발표를 한 것인데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주면 대출 상환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은행의 대출 건전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 은행을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은행들이 여기에 반응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마진을 유지하고 동시에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를 통해 부채를 줄이면서 정부의 말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은행들의 쇼맨십 정도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고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현재 대출 갈아타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이자도 싸지 않기 때문에 갈아타려는 수요가 많지 않을까 싶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을 이끌 만한 트렌드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현 부동산 시장을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가 너무 심하게 들어가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특히 반포나 압구정, 한만동의 최고가 시장과 레귤러 시장의 격차는 벌어졌고 더 벌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젊은 부자들이 많아지고 있을 뿐더러 증여와 상속이 많아지면서 진짜 부자들은 더욱더 차별화가 되기를 원하고 좋은 아파트를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비싼 아파트의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들은 보다 더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견고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양극화라는 것은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지금의 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커스를 주어야 할 것은 양극화가 아닌 이러한 시장에서 갭을 어디가 더 빠르게 메꿀 수 있는가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부동산 상급지는 정고점을 회복하거나 최고가를 뚫고 있지만 하급지로 표현이 되는 노도강, 금강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0%까지 빠진 곳도 많이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것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원래 모든 자산에 있어서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승 시 초기에는 상승이 가파르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무게가 있는 상품의 경우 더 급격하게 올라가 양극화를 만들게 되지만 상승 후반기에는 가벼운 상품의 경우가 상승을 더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승률만 놓고 본다면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물론 상승률로 상승을 하더라도 가격만 본다면 가격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극화를 막을 수는 없게 되지만 무게가 가벼운 상품의 경우 가격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갭을 메우며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돈이 충분해서 비싼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된다면 당연히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아닌 본인 역량에 맞는 물건을 사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으며 능력이 되지 않은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비싼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포커스를 조금 다르게 쓰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그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하락장이 오게 된다면 무너질 수 있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심리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갭 메우기를 할 수 있는 물건을 산다면 나중에 기회는 또 다시 도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